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땅, 뒤로는 깎아지른 절벽,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놓인 작은 거처,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육지 속의 섬, 청령포. 청령포 하면 지난 몇 달 동안 열풍을 일으켰던 왕과 사는 남자, 영화에서 단종이 유배되고 죽음을 맞이한 곳이라고 떠올릴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단종이 청령포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울지 않으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기록한 문헌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조실록, 숙종실록, 그리고 야사 모음집인 연려실기술. 이 세 기록이 전하는 단종의 마지막은 셋 다 다릅니다. 영화가 보여준 장면은 이 셋 중 어느 것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화적 요소로서 어느 정도 각색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럼 사실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종이 목숨을 잃은 장소는 청령포가 아니라 관풍원입니다. 물론 단종이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유배지는 청령포였고 그해 여름 밀어닥친 홍수가 단종을 관풍원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홍수 그리고 관풍원으로의 이동으로 단종의 마지막은 관풍원이 됩니다. 이 사건이 실은 단종의 마지막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또 한 가지 기록마다 다른 단종의 죽음의 사인에 대한 의문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리겠습니다.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는 12살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궁궐 안에서 태어난 임금, 원손에서 왕세손, 왕세자를 거쳐 왕위에 오른 조선이 그토록 원했던 적통계승의 상징이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12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모든 결정권이 손에 쥐어진 거죠. 문제는 보호막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사망합니다. 수렴청정을 맡을 대비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뻘 되는 왕실 어른도 곁에 없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왕을 지킬 울타리가 증발한 상태. 그게 단종이 물려받은 조선이었습니다. 국정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대신들에게 쏠렸습니다. 어린 임금의 제가 위에 실질적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던 겁니다. 왕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계유정난,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제거되고 조정의 판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1455년 단종은 왕위에서 내려왔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합니다. 단종에게는 상왕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듬해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발각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의 아래, 대군의 아래, 군이라는 가장 낮은 왕족 호칭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왕의 적장자임에도 말이에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11살에 아버지를 잃고 12살에 왕이 되었다가 14살에 쫓겨나고 17에 죄인이 된 소년. 그것이 단종입니다. 1457년 6월 16살의 단종은 한양을 떠나 강원도 영월로 유배기를 떠납니다. 궁궐에서 태어나 궁궐에서만 자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험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지금 자동차로 달려도 2시간이 넘습니다. 그 길을 1457년에 교통수단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굽이굽이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야 했을 겁니다. 영월군에서는 이 경로를 단종 유배길이라는 이름으로 정비해 두었습니다. 솔치제에서 청령포까지 약 43km. 지금 걸어서 가면 이틀이 걸리는 거리를 17살 소년이
군졸들에게 둘러싸여 걸어간 겁니다. 단종이 도착한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동쪽, 남쪽, 북쪽, 3면이 서강의 물줄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머지 한 면인 서쪽은 육육봉이라 불리는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구조. 감옥에 담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과 절벽이 담장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16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내일이라는 희망이 당연히 존재했을 겁니다. 단종의 16에는 그 모든 것이 강물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청령포 안에는 지금도 소나무 숲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에는 한 가지 기이한 특징이 있는데 나무들이 하나같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단종의 어소, 그러니까 단종이 머물렀던 거처가 있던 방향으로요. 바람의 방향 때문이라는 과학적 설명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월 사람들은 수백 년간 다른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소나무들이 임금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도 지키지 못한 임금을 나무가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전설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568년간 한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실제합니다. 그 나무들 앞에 서보면 전설과 사실의 경계가 생각보다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2달가량을 보냈습니다. 군졸 10명이 주변을 감시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457년 여름, 영월의 장마가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고 삼면에서 동시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관에서 급히 단종을 옮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옮겨진 곳이 관풍원이었습니다. 청령포는 자연이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강과 절벽이 단종을 가두었다면 관풍원은 정반대입니다. 관풍원은 영월 관하의 객사였습니다. 객사라는 것은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왔을 때 머무는 공식 공간이고 그 앞마당에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전패를 모시고 망골레를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청령포는 읍내에서 강을 건너야 닿는 격리된 땅이었지만 관풍원은 읍내 한복판이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불가항력적으로 유배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관풍원으로 오면서 적어도 사람이 오가는 소리, 관아의 일상, 읍내의 기척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관풍원 곁에 누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매중루였습니다. 단종은 이 누각에 자주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은 누각에서 시 2편을 남겼습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떠나온 뒤 외로운 짝없는 그림자, 푸른 산중 헤매누나. 밤마다 잠을 청해도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풀려 해도 한은 끝이 없네. 울음소리 끊긴 새벽 봉우리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에 붉은 꽃이 지네. 하늘은 귀먹어서 슬픈 하소연 못 듣는데 어찌하여 서름 많은 내 귀만 홀로 밝은고. 자규시입니다. 자규는 두견새, 우리말로 소쩍새, 피를 토할 때까지 운다는 새입니다. 단종은 자기 자신을 그 새에 빗댔습니다. 이 시 이후로 매중루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자규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누각의 이름을 바꿔버릴 만큼 이 시가 후대에 남긴 파장이 컸다는 뜻이죠. 단종이 자규루에서 남긴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자규사라는 노래인데 그 구절은 이러합니다. 달 밝은 밤 두견새 울어대니 실은 못 잊어 누각에 기대어 서 있네. 네 울음이 슬퍼 내가 듣기 괴롭구나. 내 소리 없다면 내 근심도 없을 텐데. 이 세상 괴로운 사람에게 말하노니 부디 춘삼월엔 자규루에 오르지 마소. 왕위를 잃고 유배되어 살아 돌아갈 희망이 없는 처지에서 듣는 두견새의 울음소리는 궁궐을 떠나 홀로 남은 자신의 처지를 말해주는 듯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자규새의 의미 역시 억울함과 관련된 전설이 있는 새였습니다. 12살 소년이 지은 시라고 믿을 수 없는 시, 아니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에는 이 세상 괴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부디 춘삼월엔 자규루에 오르지 마소. 봄밤에 누각에 오르면 현 처지에 비해 너무 아름다운 봄이라 슬픔만 깊어질 뿐이니 세상 사람들은 이 처절한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종이 자규로에서 밤을 보내며 시를 적고 있던 그 무렵 산 너머 경상도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밤이 새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 세종의 6째 아들이자 단종에게는 숙부, 세조에게는 동생이었습니다. 사육신의 복위운동이 실패한 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단종은 영월에, 금성대군은 순흥에, 두 유배지 사이에는 소백 산맥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직선거리로 약 80km, 산길로는 그 몇 배가 넘었을 겁니다. 금성대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흥부사 이보음과 손을 잡고 두 번째 단종 복위운동을 꾀합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뒤였고 감시의 눈이 사방에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이 같은 일을 또 시도한다는 건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었을 겁니다. 보기에 실패하면 죽는다는 건 첫 번째 사건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시도하지 않아도 유배지에서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끝이 같다면 한 번 더 시도하자. 아마도 금성대군의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복위운동은 다시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됩니다. 송현수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덧붙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현수는 본래 세조의 어릴 적 중마고우였습니다. 송현수의 여동생은 세조의 동생인 영흥대군과 결혼한 사이였고요. 세조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사위인 단종의 복위에 가담한 겁니다. 세조는 처음에 송현수를 살리려 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장형백대로 무마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연이은 상소가 올라왔고 결국 세조도 송현수를 죽였습니다. 세조의 앞에 놓인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육신의 복위운동이 1번, 금성대군의 복위운동이 2번, 단종이 살아있는 한 복위의 명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2번의 사건으로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조카를 살려두면 자신이 위험하고 조카를 죽이면 천추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세조에게 남은 선택지가 과연 몇 개였겠습니까? 1457년 10월 세조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관풍원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단종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개의 기록을 나란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셋 다 단종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셋 다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세조실록입니다. 단종의 죽음과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공식 기록이죠. 세조실록 세조 3년 10월 21일 기록입니다. 노상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 조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단 한 줄. 왕이었던 사람의 죽음치고는 놀라울 만큼 짧습니다. 이를 듣고라는 부분에 이것은 금성대군과 송현수의 처형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라는 뜻입니다. 사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금부도사가 왔다는 기록도 없고 왕방현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개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로서 장사 지냈다. 이 마지막 한마디.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그 세조실록의 기록에 진실성이 느껴지십니까? 단종을 죽인 당사자의 시대에 쓰인 기록이 임금이 죽이라 명했다라고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죽었다라고 쓰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서술이었을 겁니다. 승자의 기록은 패자의 죽음을 조용하게 처리하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숙종실록입니다. 단종이 죽은 지 약 240년이 지난 1699년의 기록입니다. 숙종이 직접 신하들 앞에서 한 말이 실려 있습니다. 단종 대왕이 영월에 계실 적에 금부도사 왕방현이 고을에 도착하여 머뭇거리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뜰에 들어가 뵐 때에 단종 대왕께서 관복을 갖추고 마루로 나아오시어 온 까닭을 하문하셨으나 왕방현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세조실록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왕방현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금부도사가 파견되었다는 것은
곧 국가가 죽음을 명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결이 아니라 사사, 국가 권력에 의한 처형이었다는 이야기가 240년 만에 비로소 공식 기록에 올라온 겁니다. 단종이 관복을 갖추고 마루로 나왔다는 대목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관복은 관리가 업무를 볼 때 입는 공식 복장입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된 뒤에도 단종에게 관복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등급의 관복이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 장면이 전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17살의 소녀는 옷을 갖춰 입고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것. 그 모습을 본 금부도사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것. 숙종실록에서도 사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왕방연이 왔다는 것, 단종이 나왔다는 것, 왕방연이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기록에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어서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그때 앞에서 늘 모시던 유생 하나가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9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 단종을 죽이려 자청한 자가 오히려 자기가 먼저 피를 쏟고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대목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천벌이라는 해석도 있고 상징적 기술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연려실 기술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긍익이 각종 야사와 기록을 모아 편찬한 야사 총서입니다. 정사가 아닌 야사이지만 여러 시대의 기록을 교차 수집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는 책이죠. 이 책의 기록은 세 기록 중 가장 구체적입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장이 시각이 늦어진다고 발을 굴렀다. 단종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통인 하나가 항상 노상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할 것을 자청하고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앉은 좌석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기니 그때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통인이 미처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9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하였다. 사약이 아니라 활줄에 의한 교살이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약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쓰인 것은 활줄이었다는 것이고 왕방연이 차마 실행하지 못하자 단종의 시종이 대신 나섰다는 점. 여기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세조실록은 자결이라 했습니다. 숙종실록은 금부도사가 갔으나 그 이후에 공백을 남겼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활줄에 의한 교살이라 했습니다. 이 세 기록 중 어디에도 사약으로 사망했다는 명확한 서술은 없습니다. 세조실록은 단종을 죽인 당사자의 시대에 편찬되었기에 기록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숙종실록은 240년의 시차가 만든 정보의 손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연려실 기술은 가장 생생하지만 야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56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1457년 10월 24일 관풍원에서 17살의 단종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단종이 죽은 직후 관풍원에서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인공을 영화는 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해진이 연기한 어몽도, 극중 직함은 영월 청령포 마을의 촌장입니다. 유배온 단종의 곁을 지키고 밥을 차리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인간적인 인물로 그려졌죠. 하지만 역사 기록 속 어몽도의 직함은 촌장이 아니었습니다. 호장, 영월 고을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은 조선 초기 지방행정의 실무 총책임자였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을 보좌하면서 세금 징수, 치안,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관아에 소속된 공식 직책이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호장은 사실상 그 지역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지방 호족의 후예로서 수령보다 오히려 지역 영향력이 클 수 있는 위치였죠. 조선에 들어서며 위상이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단종 시기까지는 아직 완전한 중인으로 떨어지기 전이었다는 게 학계의 설명입니다.
어몽도는 마을의 어르신이 아니라 관아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배인을 관리 감독하는 일이 호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배인이 밥을 먹는지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는지 살피는 것. 그게 공식 업무였던 겁니다. 영화에서 어몽도가 단종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걱정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은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제도 안에서 주어진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어몽도의 가치를 깎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관아 소속 관리라는 것은 곧 국가행정체계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위로 수령이 있고 수령 위로 관찰사가 있고 관찰사 위로 조정이 있다는 것을 어몽도는 매일의 업무를 통해 체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단종이 죽은 뒤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은 이랬습니다. 시신을 강물에 버려라. 거두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한다. 촌장이 이 명령을 어긴 것과 관아 소속 호장이 이 명령을 어긴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촌장은 체계 밖에 있는 사람이며 호장은 체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체계 안에서 체계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지는 겁니다. 어몽도는 한밤중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어몽도는 자기 어머니를 위해 미리 만들어둔 칠한관에 단종을 넣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관이었다는 것, 그걸 열어서 다른 사람을 넣었다는 것, 이 선택 하나에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를 뚫고 동물지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다가 노루 한 마리가 잠을 자다 놀라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루가 있던 자리에만 눈이 쌓이지 않았고 어몽도는 그곳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이후 어몽도는 가족 전체를 데리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관에서 수색했지만 영월 사람들은 누구도 어몽도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까지도. 후에 중종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단종의 무덤 근처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조차 그 무덤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랬다는 겁니다. 기록에서는 지워졌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지워지지 않은 겁니다. 관아의 명부에서는 사라졌지만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에서는 남아있었던 겁니다. 단종이 죽은 해는 1457년이고 단종이 왕으로 복권된 해는 1698년입니다. 그 사이 241년. 241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서 241년 전은 1785년입니다. 정조가 화성건설을 구상하기 시작하던 무렵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전부를 단종은 죄인의 이름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전체가 519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단종이 죄인으로 남아있던 241년은 조선 역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나라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절반을 한 소년의 이름이 복원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숙종이 복권을 결정하기 전 단종의 무덤 상태는 이랬습니다. 봉분 높이 겨우 2자, 60cm 남짓, 성인의 무릎에도 못 미치는 흙더미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무덤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누구의 무덤인지 기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숙종은 단종을 왕으로 복권시키고 묘에 장릉이라는 느물을 내렸습니다. 이장하지 않고 묘제만 고쳤습니다. 조선의 왕릉은 한양에서 100리 이내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릉만이 유일하게 그 원칙을 벗어나 있습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영월에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몽도에게는 공조판서가 추중되었습니다. 지금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하는 직위입니다. 호장이었던 사람에게 정의품 장관직이 내려졌으니 241년 만에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릉 경내에는 지금도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는 정력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마지막 밤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시조입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내놓다. 사형 집행을 위해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 주저앉아 이 시조를 읊었다는 겁니다.
물이 우는 것인지, 자기가 우는 것인지 모를 밤길. 이 시조가 실제 왕방현의 것인지 후대의 창작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조가 기록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세조가 단종에 관한 일체의 언급을 금했기 때문에 글로 남길 수 없었고 영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한 겁니다. 훗날 광해군 때 병조참의 김진남이 영월을 순시하다가 아이들이 이 시조를 노래로 부르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지워졌지만 아이들의 노래 속에 남아있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무덤 앞에서 돌을 던지지 않은 아이들. 노래로 시조를 부르던 아이들. 기록이 지운 것을 아이들이 지켰습니다. 야사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해지고 568년을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것을 전설의 형태로 남겨둔 겁니다. 세조가 금한 것을 우회하는 방법이 전설과 노래와 아이들의 기억이었던 셈이죠.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1600만 관객에게 단종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단종을 청령포에서 관풍원으로 옮겼다는 것, 단종의 죽음을 기록한 3개의 문헌이 서로 다른 장면을 전하고 있다는 것, 어뭉도가 마을의 촌장이 아니라 관아 소속 호장이었다는 것,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기록이 실록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다는 것, 568년 전 영월의 그 밤 관풍원 마루에 앉아 관복을 갖추고 있었다는 17살의 소년, 그 앞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금부도사, 뜰 아래에서 발을 굴렀다는 나장, 그리고 창문 뒤에서 활주를 쥐고 있었다는 이름 모를 통인. 이 장면들이 전부 사실인지 일부가 후대의 복원인지 혹은 전부 상상인지 568년이 지난 지금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1457년 10월 24일 관풍원에서 17살,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긴 침묵. 영월 관풍원은 지금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관풍원 옆 자규로에 올라서면 단종이 바라보았을 하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단종이 남긴 당부 하나는 기억해 두십시오. 부디 춘삼월엔 자규로에 오르지 마소. 개인적 생각은 춘삼월의 소쩍 새소리는 단종에겐 피를 토하는 것 같이 자신의 심정이 괴로워 다른 이들은 그런 절규와 같은 소쩍새의 구름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단종의 괴로운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누각에 오를지 말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곳에 가시면 올라가 보실 건가요? 정말 단종의 말대로 오르지 않으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